자, 예비고2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독서 실전 제1주차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 이제 매주 이제 3시간씩 수업이 있는데 이번 주 수업의 마지막 수업이지. 그래서 다들 이제 8시 40분 정각이 됐는데 다들 로그인을 했는지 모르겠네. 접속한 친구들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댓글창에다가 반갑다는 의미에서 하이 한번 칩시다. 히읗 이응 있잖아. 하이. 자, 반갑습니다. 히읗 이응 한번 쳐봐라. 쌤이 확인해 볼게. 좋습니다. 이름 보니까 올 친구들은 다 온 것 같아. 그래서 매번 열심히 다들 매번 열심히 잘 들어주고 있는 친구들,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다 온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희망사항이야. 희망사항은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대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일단 학원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작은 희망사항이 있어. 그래서 다음 주쯤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하든 아니면 대면을 못하고 학원에 모여서 하든 너네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이제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살짝 복습해볼까? 떠올려볼게. 지난 시간에 비문학 지문을 읽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었다, 그치? 그래서 초독, 문제, 제독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가 읽어 나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초독 단계에서는 세부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세부 내용 이해되면 좋겠지만 읽었을 때 이해 안 돼도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주제, 글의 흐름 이런 거 파악한다라는 생각으로 숲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빠르게 읽어 나가라 그랬다. 대신 중요하다 싶은 정보들은 시험지에다가 확실하게 체크를 하라 그랬어. 머리에다가 담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머리에는 안 담기니까 시험지에다가 대신 체크를 하겠어. 그래서 보면은 어떤 쌤들은 그 시험지에 체크하는 그런 기호들을 갖다가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해. 그래서 뭐 물결 표시도 있고 화살표 표시도 있고 삼각형 표시도 있고 역삼각형도 있고 그렇게 막 기호를 표시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나는 반대야. 시험지에다가 연필을 들어서 기호를 가지고 체크하는 건 확실하게 해야 돼.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기호가 복잡하면은 안 돼. 기호가 복잡해 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본말이 전도되는 거야. 그 복잡한 기호 기억해가지고 그거 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이제 안 되는 거지. 기호는 최대한 단순해야 돼. 그래서 뭐 동그라미, 세모, 슬러시 이런 정도면 돼. 내가 제안하는 기호는 세 가지야.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슬러시는 뭐냐면은 문장이 이게 혼문장이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지문이 겹문장이야.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복잡하게 짜였어.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주술 관계가 여러 번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슬러시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읽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돼. 그래서 끊어 읽을 때 슬러시. 그 다음에 읽어 나가다가 중요하다 싶은 문장들 있잖아. 중요하다 싶은 용어들. 너네가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용어다. 뭔가 멋져 보이는 그런 단어다. 그러면은 한자어들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한 핵심을 동그라미 치는 그런 거. 밑줄 그어가면서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세 번째로 접속어들 있어. 접속어들. 그러나, 따라서, 그러므로, 결국 그런 것들은 쭉 가다가 세모 탁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친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쭉 이어지면은 그 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세모 친 부분을 쭉 이으면은 그 글의 논리적인 흐름이 되는 거예요. 글의 앞뒤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접속어거든. 그래서 세모를 친 접속어들을 쭉 따라 나가면은 이 글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기호는 단순하게 나는 3개 정도를 가지고 체크를 하라 그래. 아무튼 그렇게 이제 초독 단계에서 체크하면서 머리로는 흐름과 주제를 이해한다, 파악한다라는 생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확인하고 문제에서 묻는 그 부분을 이제 빨리 찾아야지. 바로 찾아가서 그래서 문제하고 문제 선지하고 그 다음에 지문 다시 온 거 제독이지. 제독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답을 고른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흐름이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부터 너네들은 그런 흐름을 따라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차분하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너네가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역시 법률 지문이야. 이번 주는 계속 법률 지문 하고 있지. 법률 지문의 특징도 기억나지? 법률 지문의 특징은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에 따른 법적인 효과 설명하는 것. 그게 지문의 핵심이라 그랬어. 근데 그 효과가 어떤 경우에 따른 법적인 효과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온다 그랬어. 어떤 요건이 달성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어떤 요건이 달성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여러 개가 이제 나온다 그랬어. 그게 법률 지문의 핵심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번 지문도 채무 불이행의 효과. 자, 페이지는 교재 50페이지. 교재 50페이지. 교재 50페이지를 펼치면 거기에 채무 불이행의 효과라는 게 나오지. 채무 불이행의 효과. 요게 이제 수능 지문이었어. 이게 언제였지? 2019학년도 수능이네. 2019학년도 수능 지문을 지금부터 풀어보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할게. 지난번에 봤었던 법규에 위배해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임의법규 위배했을 때, 단속법규 위배했을 때, 강행법규 위배했을 때 그에 따른 법적인 효과, 그때 공부했었잖아. 그 지문이 2019학년도 모의평가 문제였어. 그리고 그 해 바로 요 지문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이제 하나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너네가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내년에, 올해 말고 내년에 3학년이 되면은 6월달, 9월달 모의평가라는 걸 보게 돼. 근데 그 6월달, 9월달 모의평가를 너네는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 왜? 6월달, 9월달 모의평가 그 내용이 그의 수능에 많이 연계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네가 수능을 볼 때는 EBS는 거의 이제 의미가 없게 돼. 간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직접 연계라고 하면은 그거는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간접 연계라 그러면은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이 안 나오고 그 지문과 주제가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작가의 작품이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은 EBS에 있는 지문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올해부터인데 너네가 수능을 보는 내년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EBS의 그런 어떤 연계보다도 6월달, 9월달 모의평가 연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6월달, 9월달 시험을 잘 분석을 해야 돼. 단순히 그 시험을 통해서 그냥 자기 위치 파악하고 자기 성적 파악하고 그런 용도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 지난번에 봤던 그 지문이 이제 계약이잖아. 계약이 맺어졌을 때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계약이 법규를 위배했을 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한번 복습해봐라. 떠올려볼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나? 계약이 유효라면은 계약 내용에 따른 급부를 이행해야 돼.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으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돼.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해야 돼. 근데 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되면은 모든 권리 의무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사라지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동시에 채권도 사라지지. 그거를 요구할 권리, 청구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계약이 무효가 돼가지고 모든 권리 의무가 다 사라지게 되면은 의무가 없는데, 근데 미리 이제 돈을 줘버린 거야. 미리 무슨 소유권을 넘겨버린 거야. 그럴 때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안 줘도 되는 돈이니까 그거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그 지문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잖아. 그런 내용이 이 지문에도 나와요.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 지문에도 나오거든. 지난번에 했던 6월달 지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와 비슷한 매매 계약의 효력에 대한 내용이 그의 수능에, 올해 수능 지금 보는 이거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지금부터 세 문제만 풀어보자. 세 문제. 저기 보면은 5문제가 있지. 25번부터 해가지고 29번까지 5문제가 있는데 세 문제만 풀자. 나머지는 너네가 이제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25번하고 25번 그 다음에 26번, 28번 세 문제만 풀죠. 25, 26, 28. 자, 이렇게 세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10분을 줄게요. 한 문제당 3분에서 9분인데 10분 줄 테니까 지금부터 세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자. 자, 지금부터 이제 푸는 친구들은 댓글창에다가 응응 한번 쳐보자. 응응 확인하고 나도 이제 넘어갈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이 비문학 지문을 갖다가 공부하는 그 어떤 방법은 3단계로 너네가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한 문제당 비문학은 2분 30초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과학이나 기술이나 혹은 법률, 경제 좀 어려운 지문은 한 문제당 3분, 많게는 3분 30초 정도도 줄 수 있어. 반면에 이제 예술 지문이나 이렇게 인문 지문, 평이한 지문은 한 문제당 2분 정도에 해결을 해야 돼.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시간 안에 실전처럼 푸는 거, 그게 1단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있는 해답을 보고 해설을 보고 오답 분석, 해답을 보고 해설을 보고 일단 채점을 하는 거예요. 채점을 끝낸 다음에 그게 2단계야. 그거는 이제 나랑 같이 수업을 하는 지문은 내 해설을 듣는 거, 그게 이제 2단계야. 나랑 같이 해설 듣고 문제 풀어보는 거, 그게 2단계야. 그 다음에 3단계는 마지막으로 3단계는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뭔지, 그 다음에 지문 내용을 좀 더 이제 다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은 처음에 1단계 때 문제 풀 때 간과했던, 모르고 넘어갔던 그런 내용들이 3단계 문제 풀 때는 눈에 보일 거예요. 아, 이 지문에서 이 문장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이 문제에서 이 선지의 내용은 이런 거를 묻는 거였구나.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1단계에서는 급하게 푸느라고, 빠르게 푸느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 못하고 푸느라고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3단계에서 이제 너네가 2단계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알고서 이제 3단계 풀게 되면은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눈에 보이게 돼.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 그러면 그걸 이제 깨닫고서 아, 그럼 다음번에도 이런 지문이,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너네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냥 문제 풀고 그렇게만 뭐 채점하고 맞다 틀렸다만 확인하고 많이 맞았네 기분 좋네, 많이 틀렸네 기분 더럽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을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실전처럼 풀고 2단계 해설 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왜 그게 답인지 그걸 바탕으로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예요. 답이 다 보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예요. 지문 처음부터 다시 읽고 선지도 다시 다 비교하고 그래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거. 3단계 그렇게 풀어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그러면은 평소 너네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방식과 다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야. 근데 이게 결국에는 너네 시간을 아껴주는 방법이야.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잖아. 그래서 너무 이제 조급하게 이거 빨리 이거 언제까지 이 분량을 끝내야지, 뭐 하루에 3개씩 지문을 풀어야지, 무조건 3개씩 풀어나가야지. 근데 내가 한 이 방법을 하면은 하루에 지문 3개를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뒤에 가서는 너네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이거야. 자, 그러면은 지문을 한번 보자. 지문 이제 50쪽으로 와서 한번 읽어볼게. 지문 읽으면서 내용 정리해보자. 그리고 이제 너네가 거시적 앞에 초독하는 것을 거시적 독해라 그랬어. 일명 내가 처음에 문제 안 본 상태에서 읽는 것을 초독, 거시적 독해. 크게 보는 거지. 숲을 보는 거예요. 그래 흐름과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지문 가서 다시 읽는 것을 재독. 그거는 미시적 독해야. 꼼꼼하게 바라보는 거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문장을 2번, 3번도 읽어보고 비교하면서도 읽어보고 이게 미시적 독해, 재독이야. 근데 이렇게 내가 구분을 하니까 거시적 독해, 그러니까 초독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거를 읽고 넘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질문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알려주는 거는 너네가 초독 단계에서 파악할 내용, 글의 주제와 흐름이라고 그랬잖아. 글의 주제와 흐름.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요약해 놓은 여기에서 제목 정도예요. 제목 정도. 그러니까 1문단에서 계약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매매 사례로서 그 계약의 사례로서 여러 가지 계약이 있잖아. 매매 계약도 있고 여기 보니까 증여 계약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계약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매매 계약을 사례로 들어서 매매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 설명하고 있구나. 그런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매도인이 뭔지 매수인이 뭔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게 거시적 독해야.
2단계 가서도 2문단 가서도 여기에서도 역시 법률 개념을 설명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이 글의 주제는 어떤 요건에 따른 어떤 법적 효과 그게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구나. 이거 배경지식 문단이구나. 앞으로 이제 뒤에 이제 주제가 나올 텐데 미리 필요한 개념들을 알려주고 있구나. 그 개념들로 지금 법률 행위, 채권 채무 이런 용어들이 설명이 되고 있구나. 이런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이제 초독 단계에서 할 일인 거야. 채권이 뭔지, 채무가 뭔지, 그 다음에 변제가 뭔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런 게 이제 이 문단에 나왔구나. 그런 정도만 파악하면 되지. 대신 너네 시험지에는 지문에는 연필로 다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채권 동그라미 치고 채무 동그라미 치고 법률 행위 두 가지 밑줄 그어야 돼. 첫 번째 의사표시, 두 번째 법률 효과. 그래서 법률 행위 개념이 뭔지 이해는 못해도 그 시험지에 법률 행위 첫 번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두 번째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가지가 밑줄이 끄여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초독인 거야. 초독. 자, 한번 보자. 1문단 읽어볼게.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대. 자,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래.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대.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약의 개념을 살짝 제시하고 있어. 지금 이 문장에 따르면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의 합치. 그 말은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두 개 이상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는 거, 그거는 계약이 아니야.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해야 돼. 그게 계약의 개념이야.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갖다가 들고 있어. 매매 계약. 그래서 매도인, 매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1문단에서 계약의 개념. 그 다음에 매매 계약 사례로서 매매 계약.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잖아. 얘도 계약인 거야. 매매 계약의 법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 매수인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너네 알아야 돼. 매도, 매수 이런 이 기본적인 법률 용어인 거야. 그래서 이제 도하고 수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야 돼. 이 매자는 무슨 매자일까? 이게 한글로는 같은 매지만 한자로는 달라. 이 매자는 팔매자야. 팔매자. 이 매자는 살매자야.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요 한자에는 제일 위에 선비 사자가 들어가 있어. 선비가 위에서 이렇게 파는 거야. 팔매자. 이거는 살매자야. 그럼 도는 뭘까? 도는 넘긴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팔아 넘기는 게 매도야. 수는 뭘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매수는 사들이는 거야. 팔아 넘기는 거 매도, 사들이는 거 매수야. 그래서 도수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인도 넘겨주는 거야. 인수 넘겨받는 거야. 양도 역시 넘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양수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 너네가 한자를 갖다가 이것도 이제 다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제 너네가 국어를 잘 하려면은 어휘 실력이 좋아야 돼. 근데 그 어휘 실력은 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근데 지금 너네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기출문제, 수능평가원 기출문제에 나오는 그런 어휘들, 문학 용어들이라든지 이 비문학에서 나오는 이런 자주 나오는 용어들 그런 걸 이제 너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암기하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좋아. 근데 이 어휘 공부할 때는 한자가 대부분 한자어잖아. 한자어. 그럼 한 글자에 한자 뜻을 갖다가 새기면서 공부를 해야 돼. 객관적 상관물 문학 시간에 객관적 상관물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있잖아. 객관이라는 말 알잖아. 제3자가 봤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 그게 객관적이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관련이 있다는 거야. 관련이 있는 물건. 이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화자의 주관적인 정서를 누가 보더라도 독자 누가 읽더라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사물 그게 객관적 상관물이잖아. 그런 용어의 뜻을 한자의 뜻을 한 글자 새기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이게 머리에도 남고 이해도 더 잘 되고 다른 걸로 확장시킬 수가 있어. 여기도 봐봐라. 매도, 매수 이 한자 뜻을 새기면서 이제 뜻을 이해하면은 매도, 매수, 양도, 양수, 인도, 인수 다 그냥 한 큐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네가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권리 의무. 자, 그래서 요 1문단의 핵심은 그거야. 매매 계약이 맺어지게 되면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야. 이한테도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이한테도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 게 이제 바로 1문단 내용이야. 그 다음에 2문단 가니까 2문단에서도 역시 아직 주제는 안 나오고 있어.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나나? 너네가 1문단에서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글의 주제, 이 글의 전개 방식 그런 거예요. 이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1문단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은 그 다음을 갖다가 읽어 나가기가 한결편해. 글의 화제 주제는 이 지문을 읽어서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은 나는 한편의 여행에다가 비유를 해. 너네가 처음으로 가보는 멀고도 낯설고 험한 길을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문학 지문을 읽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처음으로 가보는 그런 어떤 목적지를 찾아간다고 할 때 만약에 이 여행자한테 너네한테 지도와 나침반이 있으면은 목적지까지 찾아가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거야.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그 지도와 나침반에 해당하는 게 바로 1문단에서 찾아내는 글의 주제와 전개 방식 같은 거야. 글의 주제, 목적지를 아는 거야. 전개 방식, 지도인 거야. 지도. 그러니까 지도, 나침반에 해당하는 게 주제, 전개 방식인데 그래서 대개 1문단에서 출제자들도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조금씩 맛을 보여줘. 1문단에서 되게 알려줘. 근데 1문단에 그게 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배경지식 문단이구나. 2문단에서 나오겠지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지금 2문단에 가보니까 역시 2문단도 개념을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주제가 아닌 거야. 주제가 아직 안 나온 거야. 물론 이제 법률 지문의 주제는 그거야. 어떤 요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게 법률 지문의 주제야.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요건, 어떤 효과 그런 게 아직 안 나온 거냐. 배경지식 문단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배경지식 문단이 이어져도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은 주제가 나오겠지 하고 계속 읽어 나가면 돼. 체크만 하면서 이 문단에서는 법률 개념, 법률 행위. 자, 거기 법률 행위 개념 밑줄 거봐.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한다. 그게 첫 번째 개념 요소야. 법률 행위가 되려면은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 돼. 그게 바로 법률 행위의 개념이야. 그러면은 아까 봤던 이 계약 있잖아. 계약은 법률 행위 아니야. 법률 행위 맞잖아. 왜? 계약에도 의사표시가 두 개나 있잖아.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잖아.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은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계약도 법률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제일 위에 법률 행위가 있어. 법률 행위의 종류가 한 가지 종류가 계약이야. 그 계약의 또 한 가지 종류가 매매 계약이야. 법률 행위가 제일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 개념이고 그 밑에 매매 계약인 거야. 자, 이렇게 되는데 법률 행위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의사 표시를 필수적으로 가져요. 의사 표시가 없으면은 법률 행위가 아니야. 그 다음에 법률 효과가 발생해야 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게 이제 법률 행위고, 그 다음에 채권하고 채무 개념을 설명하고, 이런 건 너네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법률 개념에서, 법률 지문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거야. 채권은 상대방에게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이거를 그래서 청구권이래. 청구권. 이게 이제 법과 사회. 내가 배울 때는 이제 과목이 그랬는데 법과 사회 제목이 그랬었는데 그런 걸 공부하는 친구들. 경제, 사탐 선택으로 그런 거 선택한 친구들은 이거 비문학 지문 풀기가 참 좋아. 한결 유리해. 지금 비문학에서 법률하고 경제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매년 수능에 나오고 지문이 3개인데 3개 중에 하나는 법률 아니면 경제인 거예요. 작년에도 이제 법률이 나왔었지. 이게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 영역에서 계속 법률 그 다음에 경제가 나와. 뭐 문화라든지 사회 이런 건 내용이 쉽거든. 그래서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수능에서 법률하고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사탐으로 그런 걸 선택하면 좀 유리하지. 아무튼 채권은 상대방한테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만약에 상대방이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채권은 절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따라야 되는, 지키고 따르는 거, 그걸 갖다가 이행 의무를 갖다가 채무라 그래. 그리고 이 채무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은 이 상대방, 즉 채권자의 채권이, 청구권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면은 이 채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 변제라고. 변제는 채무를 이행해서 상대방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그게 변제야. 자, 기본적인 개념들 나왔어. 이제 3문단에 가야지 이제 주제가 나올 것 같아. 자, 3문단 가보자.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자, 드디어 나왔네. 어떤 사례가 나왔잖아. 케이스가 나왔잖아. 그럼 이게 이제 요건인 거예요. 요건.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법적인 효과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 3문단부터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근데 그랬잖아. 법률 지문은 이게 한 가지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온다고.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일단 그 케이스를 보니까 매매 대상은 그림이에요. 그림 A라 그랬나? 그림 A. 자, 그림 A. 이 그림 A의 소유자가 누군데? 둘이가 이제 매매 계약을 맺는데 그림 A의 소유자는 을이야.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이 돼.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되고 그 그림을 사들이는 사람, 매수인, 걔가 이제 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매매 대금 이제 결정을 한 거야. 계약 자유의 원칙 기억나지? 뭐 계약 금액을 매매 대금을 얼마로 할지, 언제 서로 이제 주고받을지 그런 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 1억 매매 대금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매도인이 을이 되고 매수인이 갑이 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인하고 매수인한테는 각각 권리와 채무가 발생하는 거야. 채무만 볼게. 을에게는 어떤 채무가 발생하나? 이 그림의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해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간다. 오늘의 퀴즈. 매번 시간에 내가 퀴즈 낸다 했잖아. 자,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가 매도인에게는 발생하는데 그림은 동산이야.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뭐다? 이거 작년 수능에도 나온 거야.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뭐다?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 자, 적어라 댓글창에다가.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자, 퀴즈. 오늘의 퀴즈.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다? 매도인 을에게는 그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 의무, 채무가 발생했어. 근데 그림은 동산이야. 그럼 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은 그렇지. 정답 나왔네. 수정이 인도야. 인도. 수정이가 답을 말했네. 인도.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 방식은 인도야. 아, 그래.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가적으로 시간은 없지만 하나만 또 해볼게.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인도야. 그럼 혹시가 나는 아마 너네들 모를 건데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물어볼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뭘까? 그런 걸 이제 공시라 그러거든. 공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 공시의 방법이 동산은 인도야. 물건을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갔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그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 같은 이런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얘한테 넘겼다. 공시하는 방법,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그게 뭘까? 역시 두 글자야. 아는 사람은 혹시 아는 사람은 댓글창에다가 남겨봐봐. 이것도 퀴즈야. 퀴즈.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공시하는 방식은 물건을 건네주는 거야. 그게 인도야. 그렇다면은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이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공시하는 방식은 뭘까? 이거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야. 작년 수능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9학년도 수능이잖아. 여기에 동산의 이전 나왔잖아.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부동산 나왔. 자, 뭔가 토지나 건물을 인도할 수는 없잖아. 넘겨줄 수는 없잖아. 그 방식은 뭐다? 너네들은 아직 잘 모를 거야. 아버님, 어머님들은 다 아시는 거야. 일상에서 흔히 하는 그런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라는 거야. 등기.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하는 거야.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이게 공시가 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부동산 거래할 때는 그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떼봐야 돼. 누가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인도를 해야 돼. 인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한테는 어떤 의무? 매매 대금을 1억을 갖다가 얘한테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그림이 너무나도 많아. 원래 그래서 이거 동산 이거 거래할 때는 동시에 이 의무를 이행해야 돼. 1억 주면서 동시에 그림을 건네받아야 돼. 동시 이행 의무야. 그런데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먼저 통장으로 1억을 먼저 쏘아버렸어. 자기의 의무를 얘는 이행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계약 이제 날짜가 돼서 그림을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얘가 안 주는 거야. 얘는 자기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사문단 가볼까? 사문단에서는 채무를 이런 식으로 얘가 을이 지금 불이행하고 있는데 불이행할 때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는 너네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사문단은 법적인 효과가 아니야. 법적인 효과가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을 때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 아니라는 거야. 법적 효과라는 것은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발생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매도인에게는 이런 채무와 채권, 매수인에게는 이런 채무와 채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나오는 이 설명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요 매수인이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청구하고 뭐 신청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야. 이거는 법적 효과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해결할 수 있다? 사적 구제는 철저하게 금지되는 거야. 지가 가가지고 두들겨 패고서 그림을 뺏어오면은 그 강도야.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돈을 줬으니까 이거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직 소유권은 이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두들겨 패고 뺏어오면은 두들겨 패는 거, 폭행죄, 가지고 오는 거 이거 강도야, 강도, 강탈이야, 강탈. 그래서 그럼 몰래 가져오면 절도야, 절도. 그럼 다른 사람 시키면요. 그러면 이거 교사야, 교사. 교사해가지고 범죄를 교사죄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국가의 힘을 빌려야 돼. 그게 바로 이제 법원인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하고 절차법, 사문단 봐봐라. 사문단 보면은 거기에 19번 문장 있잖아. 채권의 내용은 민법 같은 실체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절차법이 갖춰 대비가 되었잖아. 대비. 비문학 지문에서 뭔가가 서로 비교가 되고 있으면 무조건 문제로 나오는 거야. 실제법에서는 채권의 내용을 다루고 채권의 내용. 근데 그 채권의 내용이 뭔데? 채권의 내용 앞에 나왔어. 거기 9번 문장을 까봐라. 9번 문장. 10번 문장이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다. 즉 채권의 내용 그러면 여기 청구권을 말해요. 청구권. 청구권이 실제법에는 규정되어 있어. 그리고 이 청구권, 채권이 실현되지 않을 때 그를 실현하는 방법,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은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비교되면 무조건 문제로 나오니까 너네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25번 가봐라. 25번에 1번 선지 봐봐라. 너네가 1번을 많이 골라가지고 틀렸어. 25번에 1번 선지.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맞는 말인 거야. 이런 말이 명시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아까 10번 문장과 지금 19번 문장을 두 개를 합치면 맞는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실체법에서는 채권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근데 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청구권이야. 따라서 두 개를 합치면 실체법에는 청구권이 규정이 있다라는 거야. 1번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실현 방법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 제기. 요거 민사야 형사야. 개인이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이지 검사가 제기하면은 그는 형사소송이 돼. 그래서 소송 제기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소송 결과 자기가 이겼어. 그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얘를 갖다 먼저 할 수는 없어. 이게 채권이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돼. 그러고 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공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돼. 자, 아무튼 이거는 법적 효과는 아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가 불이행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채무가 불이행된 이유가 그림이 불타버린 거야. 그렇게 불타가지고 채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이행불능이라 그래. 이행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야. 이행불능 상태가 돼가지고 채무가 불이행이 된 이런 상태. 자, 그래서 5문단, 6문단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효과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지. 아까 첫 번째는 매매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 설명했고 두 번째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효과 설명되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너네가 잘 봐야 돼. 채무를 이행하고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법이라는 건 항상 그래.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야.
이거 했다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고 아니고 딱딱딱 단계를 밟아야 돼. 자, 이 채무자가 이 매도인 얘가 지금 이제 채무자지. 물론 얘도 채무자긴 하지만 얘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한 거야. 그러니까 얘의 채권은 사라졌어. 얘는 아직 채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지. 얘의 채권이 실현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매도인 이 채무자 얘가 이행불능이 되는 바람에 그림을 못 넘겨주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이행불능이 계약 체결 전에 이행불능이 됐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림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림이 없는 상태. 그런데 이 새끼가 그걸 속이고서 이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게 되면 모든 권리 의무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돈을 1억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줬잖아. 그럼 뭐 하면 되나?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야. 만약에 계약 체결 후에 이행불능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의 효력은 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설명이 없어요. 직접적인 명시적인 설명이 없어. 근데 우리는 흑백 논리로 추론할 수도 있어. 흑백 논리로 서로 상반되는 거, 대비되는 거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체결 전에 이행불능이라면 무효다 그랬잖아. 즉 그 말은 계약 체결 후에 이행불능이 됐으면은 그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쌤, 그림을 줄 수 없는데 근데 이게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유효한 거야. 그래도 일단 계약은 유효해. 이렇게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단서 중에 하나가 는이라는 보조사가 나오면은 잘 보면 돼. 계약 체결 이전에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그것은 무효다. 계약 체결 전에는 무효다라는 말은 계약 체결 후에는 일단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일단 유효라는 거야. 그렇게 유효로 되는데, 근데 만약 채무자에게 이 이행불능이 된, 지금 이제 이 만약은 두 번째 단계야.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에 이행불능이 된 거, 그 경우에서 만약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거야. 불타버리는데 이 사람의 실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그 책임을 물어야 돼. 제대로 이제 이걸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그래서 채권자에게 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채권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주는 거야. 그 권리가 뭐냐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이 채권자, 이 사람한테 주는 거야.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일단 권리를 주는 거야. 이 계약 해제권은 이 채무자, 매도인의 그런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아. 얘가 동의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얘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하겠다 이러면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 해제를 안 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를 안 하면은, 계약 해제를 안 하면은 그럼 여전히 이 계약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고 그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얘한테 1억을 줄 의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1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네가 불타가지고 나한테 못 주니까 1억 되돌려 달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계약 해제권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잖아. 유효한 상태에서는 1억을 이 사람이 되돌려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계약 해제권을 만약에 이제 단독행위라 그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이 계약 해제권을 이 매도인, 매수인, 갑이 가지게 됐는데 이걸 만약에 행사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7문단에서는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왜 해제가 됐다? 이행불능이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게 아니야. 이 을이, 그러니까 갑이, 매수인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거예요.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럼 계약이 비로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고 있어. 해제를 하면은 계약이 이제 무효가 돼. 이때 비로소 무효가 되는 거야. 요거 중요한 문장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 거기 보니까 29번 문장 봐봐.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약은 유효야. 아무리 그림이 불타버려가지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인 거예요. 매수인은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 괜찮아. 뭐 나한테 1억은 그냥 껌값이야. 나 그림 없어도 돼. 그냥 1억 너 가져. 1억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근데 갑이, 매수인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를 했어.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그럼 비로소 계약이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모든 채권 채무, 어떤 채권 채무? 이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이 계약에 따른 모든 채권 채무는 다 소멸돼. 소멸.
그러니까 지금 의무가 1억 의무가 없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나? 이미 줬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걸 되돌려 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원상 회복 청구권. 계약이 소멸, 계약이 해제가 돼서 무효가 되면은 모든 채권 채무는 소멸하는데 그러면은 계약 체결 전에 원래 상태로 회복을 시켜야 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는 얘는 그 청구권이 없어. 얘는 이미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책임이 있는 거니까. 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원하는 원상 회복 청구권은 뭔데? 자기가 줬던 돈을 되돌려 달라는. 그게 바로 매매 대금 반환 청구권이야. 내가 줬던 1억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새로운 자 이거 청구권이잖아. 청구권이 뭔데? 채권이 뭐야? 채권. 새로운 채권이 발생한 거야. 자 여기에서 아까 얘가 가지던 이 채권 있잖아. 얘가 가진 채권이 뭐지? 소유권 이전 권리야.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얘가 가지는 채권은 뭐였나? 1억을 나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얘도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과는 다른 채권이 발생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너네가 잘해야 돼. 자 시간이 조금 지났네. 1분만 더 하고 마칠게.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푸는데 내 설명만 잘 들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지금 요 효과는 매매를 계약한 데 따르는 효과야. 그 다음에 요 효과,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이 채권, 이 청구권은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야.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원래 채권 채무는 동전의 앞뒤 그런 어떤 양면과 같은 관계야. 얘가 가지는 채권과 얘가 가지는 채무, 얘가 가지는 채무, 얘가 가지는 채권은 동전의 앞뒤 양면이야. 그러니까 얘가 채무를 이행하면은 이 채권이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지는 이 채무랑 이 지금 얘가 가진 이거 지금 누가 가지는 거지? 이거 갑이 가지는 거지. 매수인 갑이 가지는 이 채권은 완전히 별개야. 별개. 그러니까 이 채권 이 채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이 채무 이행 못해. 불타버렸으니까. 근데 설령 이행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얘 채권이 실현되는 건 아니야. 왜? 다른 종류거든. 얘는 매매 대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채권인 거고 청구권이고 얘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니까 다른 거예요. 별개야. 별개.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지금 이제 다른 경우 이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고 얘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거. 무효가 됐을 때 따르는 이제 법률 효과야. 얘는 뭔데? 얘는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법률 효과인 거야. 지금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나.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자, 미안합니다. 오늘도 조금 시간을 오버를 했는데 다음부터 꼭 시간 지키도록 할게. 자, 오늘 고생 많았고 그 문제 뒤에 거 다시 너네가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봐봐라. 내 설명 들었으니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각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다. 얘야.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어떤 다독임으로 거기에다가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댓글창에 쓰고 마치도록 하자.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